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경기 지역 일대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김포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입니다. 지금 한눈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후 5시쯤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지금까지도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빗줄기가 눈에 띄게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제 신발과 바지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하천은 비가 많이 내려서 이미 흙탕물로 변했고 또 바람의 영향으로 유속도 빨라졌습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우산을 양손에 꼭 쥐고 조심스레 하천을 건너다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지역에서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차량이 떠내려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새벽까지 쭉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저녁 7시 10분쯤을 기해 경기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등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오후 6시에는 제가 있는 이곳 경기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 시흥, 평택, 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이른 오후부터 경기 지역 20여 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오후 4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시군별 강수량과 기후특보, 시설물 통제 및 주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 하천 주변 산책로와 계곡, 급경사지 농수로 등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하천 범람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호우가 강풍을 동반하는 만큼 옥외 광고물이나 가로수 등 전도나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걱정입니다. 이 서해와 남해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뱃길도 막혔습니다. 인천항을 포함해 여객선 운항도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셀 대로 거세진 바닷바람에 여객선들이 꼼짝없이 부두에 묶였습니다. 승객들로 붐볐던 터미널은 한산하고 전광판에는 운항 통제를 알리는 안내가 잇따라 떴습니다. 배가 개량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안내가 이미 예약된 손님한테는 개량이라고 취소 안내가 갔기 때문에 여기 100%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인천항에서는 전체 15개 항로 가운데 13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섬을 잇는 뱃길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이곳 항구 안쪽은 비교적 잔잔해 보이지만 여객선이 지나야 할 먼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운항이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운항 정보에 섬 주민과 여행객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백년도에 구경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서 배가 뜰지 궁금해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인천뿐 아니라 보령항 등 전국 99개 항로 가운데 40여 개 항로가 한때 통제됐고 50척 가까운 여객선이 부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강풍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용객들은 출발 전 선사나 터미널을 통해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거센 물결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곳에 따라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쏟아지는 폭우는 대피도 구조도 더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도심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남서부에 시간당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잠든 사이 들이친 빗물에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깊은 밤 충남 서산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번개가 2,500번 넘게 치면서 기상청 관측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대피도 구조도 어렵게 만드는 어둠 속 폭우.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낮에도 기습폭우를 뿌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해가 지면 지표면이 식어 하층 제트가 형성되는데 이 제트 기류를 타고 바다의 수증기까지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2010년 이후 서해와 남해가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달궈지면서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그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한 번 오면 큰 피해를 부르는 야행성 폭우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폭우 예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대피 시스템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번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의 원인은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 바비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에는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바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태풍 바비는 중국에서 약화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주는 거군요. 네, 9호 태풍 바비는 어제 오후에 중국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방향을 틀어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한반도를 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찬 공기를 만나 온대저기압으로 바뀐 뒤 북한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비바람도 한층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비구름이 중서부 대부분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경기 북서부를 중심으로 지나며 시간당 3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기 서부와 북부,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비뿐 아니라 바람도 강한데요. 인천 강화와 옹진, 영종에는 강풍경보가 발령 중이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와 서부, 충남 서부, 호남 해안과 제주, 그리고 영남 일부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 9시 기준 충남 태안에는 초속 19.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시속으로 환산하면 70km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대 100mm, 충남과 전북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는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비는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강약을 반복하는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졌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번에도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 지역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에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그러면 언제쯤 그칠까요? 네, 비는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해안가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고 모레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휘부가 증거인멸 했다고 보는 겁니까?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특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 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과 축구협회 임원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제 정봉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소환이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2년 전 홍 전 감독을 선임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11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불러 심의 내용이 실제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전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며 2년 동안 끌어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당시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고발 사건 등 9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소환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배제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는 배제고 야구부에 내려진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오는 20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재심의 결과 한 달 이내 출전 정지 또는 경고로 감경될 경우 배제고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봉황대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0% 인쇄의 근거가 된 연구 용역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해당 용역 업무를 맡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 책임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합수본은 서울 동작구 선거관리위원 2명과 투표 보관함 폐기업체 대표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90여 명을 불러놓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송파 지역 재검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는데 인천 지역에서 있었던 이른바 쌍둥이 득표 재검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가 중앙선관위 보고를 토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당별 추천 참관인 100여 명과 선관위 직원 440명이 투입돼 직접 수검표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개표 반영은 쟁송을 거쳐야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검표 실행 시점을 놓고 여야는 국조특위 첫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재검표 당장이라도 해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사 대상이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쌍둥이 득표 부정개표 의혹도 재검표로 검증하자는 제안과 함께 국회 의결만 되면 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송도 1, 2동이 나오니까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증언 감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칫 부정선거론에 불똥이 튈까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치적 이상에 대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쟁송으로 다툴 것과 우리가 검증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지 사태 당시 부실 대응과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시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셨습니까? 글쎄 그런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챙기진 않았습니다. 선관위 전관 가족회사에게 175억 원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같이 근무했던 분이 나가서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 물품 쓸어가는 거. 제3자냐 야당 추천이냐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기류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인 국정조사 시한을 앞두고 올림픽공원 재검표 시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계속해서 내리는 비와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금 인천 강화군에는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를 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만큼 현재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로 격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폭우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비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흘째 공격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세게 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제한 대이란 해상봉쇄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입니다. We're controlling the straits. We're putting the blockade back.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even than hitting them, but I think the combination is the thing that really does it. 여기에 한술 더 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Yeah, I want to be reimbursed because we're protecting a very rich portion of the world. We're spending money, and so what we've done is we are going to be reimbursed for protection.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던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건이었던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직접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발안의 정확한 배경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선언하자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 전쟁까지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선물거래소에서 9월 브렌트유 인도분은 배럴당 83.3달러로 9.6%나 올랐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6년 만에 최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4% 급등하며 배럴당 80달러 선을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특히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 선언이 불을 질렀습니다. I'm not expecting that we're going to see record-setting prices yet. Any small impact is going to have a very big ripple effect on not just one country but all of us.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의 유조선과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자 세계 2위의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수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в моменте,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проблемы с нефтепродуктами. 이렇다 보니 무더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대 변수는 중국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언제 다시 원유 구매를 늘리느냐가 유가 급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앞서 올봄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자 원유 구매를 대폭 줄이면서 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혐의를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등의 혐의입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은 전무곤 전 기획조정부장이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논의에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모레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어제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선고를 단 사흘 앞두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선고 연기 신청이란 승부수를 던진 건 이번 윤 전 대통령 판결이 그간 아픈 손가락이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뒤집었지만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홍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온 것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약이나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연기 신청은 이미 결론을 내렸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를 향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해당 상고심은 선고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죠. 쿠팡이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는데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약 한 달 전 신문기일 당시 쿠팡과 공정위는 2시간 반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쿠팡 측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돌연 동일인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한국법상 의무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투자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반면 공정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우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적법한 변경 지정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현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으로 바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은 별도 본안소송 판단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처분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 공정위는 본안소송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의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6,400선과 6,900선으로 가다 6,8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급락하면서 올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6,700선에서 출발해 6,900선까지 올랐다 6,400선까지 내리는 등 500포인트나 급등락한 끝에 0.7% 오른 6,857로 마감했습니다. 우선주 포함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60%를 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요동을 쳤고 두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생기고 나서부터 무슨 대한민국 시총 1위, 2위 기업들이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할 때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개 빠지면서 시작하고 하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저도 힘들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낙폭이 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급락하면서 반도체주의 개인 매도세가 몰렸고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거래를 통해서 사왔던 물량들이 시장에서 매물로 출회됐고요. 이 부분을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 매수함으로써 전체적인 수급 압박 부분은 해소돼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고 금융과 전력, 바이오 일부 종목만 상승세였습니다. 코스닥은 1.9% 내린 784로 마감해 연이틀 하락했는데 장중에 낙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에 국제유가가 급등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 증서 나스닥 상장 이후 40조 규모 달러화 유입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1,49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서 선호투표제 적용에 반대했던 정청래 전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규에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를 한다 또 당규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내가 불리하더라도 선호투표 그냥 결정되면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원 당규를 해결하고 해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무효 수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저히 응답할 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기의 룰이 정해졌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반발하면서 최고위원직도 이제 내려놨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호투표, 결선투표가 결국 이제 선호투표로 결정이 됐는데 이 논란은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이미 뭐 결정은 됐습니다만 선호투표로.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전 대표의 말은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네.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당규 66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당원에는 이제 과반수 득표자를 이제 당대표로 뽑는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결선투표 등 이런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등이란 때문에 이제 말은 돼요. 당원에서는. 당원은 문제가 됐고, 없는데. 등이란 그 한 글자가 있으니까 단어가. 근데 여기 이제 당규 66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그건 당원하고 똑같아요. 예. 여기까지 전 문제가 없는데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에서 정하되 그리고 이제 이 정한 전준위 사항을 최고위원회와 뭐 당무위원회가 의결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방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그러니까 결선투표를 이제 기정사실로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하면
당규에 또 선호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어떤 단어는 결선 투표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여기. 예. 그래서 저렇게 주장할 근거가 있긴 있는데 꼭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호 투표라는 것도 뭐 다 내용들은 아시겠고 이제 하도 말들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들을 선호 투표도 결선 투표의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넓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양측의 정청래 전 대표 측이나 김민수 전 총리 측 등이 얘기하는 양측의 논리는 다 논리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이제 결선 투표라면 제일 정확하죠. 그러니까 선호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지만 당규에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했단 말이죠. 기정사실화해서 결선 그래서 투표. 이제 오늘 이제 당규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선호 투표제를 실시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당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룰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선호 투표도 결선 투표의 방식은 분명해요. 호주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하니까 또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장 후보 선출할 때 이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호 투표가 안 된다는 명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뭐 내가 나한테 불리해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 무효 소송에 들어가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불씨를 좀 남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민주당의 지금 대표 경선, 지도부 경선이 갈수록 점입 가경이잖아요. 뭐 서로 상호간에 뭐 격렬한 공방, 치고받는 공방이 이루어지고 거기다 이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뭐 내가 대통령한테 더 충성을 하느냐, 뭐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저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원 당규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민주당만 그런 거 아니고 국민의힘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정당의 당원 당규라는 것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조항과 마찬가지의 그런 엄밀성이나 정밀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건 약속한 거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이 더 얼마든지 서로 합의에 의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의 관측 포인트는 선호 투표제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가 아니고 그걸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그 혈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또 저기 김어준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는 이거 소송 내면은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뒤끝이 왕창 장렬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청래 계라고 알려진 이성윤 이 최고위원은 아예 나는 최고위원 사퇴할래 이러면서 나와버렸는데 솔직히 사퇴해봤자 별 의미도 없는 게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모양새가 우리 불리한데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색을 왕창 내는데 생색 내고 흔쾌하게 좋아 이제부터 페어플레이해 이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지만 그러나 이거 판다 뒤집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이렇게 된 거여서 정말 갈수록 심각한 사태로 번져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이제 유불리에 따른 주장으로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은 이쪽에 김민수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 등이 뭐 연대는 어쨌든 방향성이 같잖아요 지금. 그건 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선호 투표하면은 대단히 불리해요. 이 자체 논리로만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정 전 대표가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하려면 일본에서 처음에 과반을 득표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쉽겠느냐.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그걸 이제 우려하는 거겠죠.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말이죠. 근데 오늘 같은 최고위에서 또 하나가 안건이 있었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그 방안은 친청계의 반대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친청계는 이제 선출직 대신에 이제 지명직으로 하자 그런 주장인데 선출직으로 하면은 자신들한테 불리하다 그런 계산이 있는 건가요? 후보가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시민 씨가 그랬잖아요. 뭐 그 용역 철거 용역 얘기하면서 촉법 용역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촉법이라는 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젊은 세대, 젊은 평론가들이나 젊은 정치인들 중에서 그 청년 최고에 나올 만한 사람들 중에서 친청계보다는 친명계가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 왜 안 하냐 가자 국민의힘도 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친청계에서는 그거 왜 해야 돼 갑자기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직이 5자리인데 다섯이죠. 거기 이제 여성 할당까지 합치면은 청년까지 거기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되면은 보장되는 자리가 3자리뿐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 말씀처럼 그런 것도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김영남 전 그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 그리고 정민철 정책위 의장 부의장인가요? 뭐 이런 사람도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부결됐죠 지금. 최고위원에서 청년 뽑는 게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분도 제가 얘기한 그 두 사람, 두 청년이 정청래 전 대표에 대단히 비판적이었다고요. 비판적이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친청계 쪽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게 친명계 쪽으로 할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최고회의가 구성되더라도 설령 정청래 전 대표가 또 되더라도 이 친명계 발언권이 세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그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대표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주장은 일단 자신이 대표가 되고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당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최고위원을 지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어차피 양측에 다 모든 게 정치적 유불리니까 이건 뭐 그건 뭐 나무랄 게 아닌데 명분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명분은 저는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점점 2030의 이반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민주당이.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2030 여성들에게. 그럼 청년 몫으로 선출직을 하면 이게 지명직이 되면 말이죠. 대표에 사실 종속돼요. 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직이 되면 대표한테 종속되지 않거든요. 발언권이 세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대 정신이나 여러 가지 민주당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는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하는 게 맞았다. 이미 뭐 지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부결된 데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정청래 전 대표가 이 당대표 선거 출마 다음 날, 이제 어제 했죠. 그리고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고 이걸 한데 묶는 적임자는 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그거는 김어준 씨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코어 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들리기는 약간의 협박같이도 들리거든요. 우리 코어 지층 다 무너지면 불행한 일 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싸움이 이 지경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은 계속 나는 대통령을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대통령을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힘이 제일 센 사람인데 무슨 당대표 후보 나오면서 뭐 대통령을 지켜준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한테 정치인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지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나는 대선 후보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해는 잘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대선이 2030년에 있는 건데 2026년에 당대표 선거하면서 뭘 대선 후보에 나가고 말고를 얘기를 합니까?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가고 싶은 그거는 그때 당시에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뭐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얘기를 함으로써 언론에서는 다른 두 후보, 송영길이나 혹은 김민석 후보한테 정청래 후보는 대선 안 나온다는데 후보는 나오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엉뚱하게 지금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뭐 대선 후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도 않고 왜 그 민생이라든가 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그다음에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대통령과의 의리, 끝까지 지킬 사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오늘 또 상당히 이제 큰 또 모임 집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당내에서 우려가 이어지니까 지도부는 또 추가 논의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충분한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이 대원칙에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총 15명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10명 안팎이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말이죠. 네.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신중하게 그야말로. 왜냐하면 이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당내 강경 생각도 있어요 지금. 그럼 꼭 당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뭐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경찰에게만 수사를 전적으로 맡기고 검찰이 공소만 하는데 일단 문제가 있고 이게 증거인멸이라든지 공소시효 임박했거나 중대범죄라든지 또 이게 경찰의 부실수사가 연면되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없겠어요? 인간에게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때 검찰이 공소를 담당하는 게 아닌데 공소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여기서 수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전혀 못하게 한다는 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거든요. 그건 맞지 않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일상적인 논리로 볼 때도. 그렇게 되면 이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죠, 방향은. 검찰의 기수사권을 뺏는 거니까. 근데 이걸 완전히 폐지라는 말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존치시키자.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내에서 나오는 신중론의 요체거든요. 그야말로 코어예요. 아까 말한 그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걸 촘촘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내 강경파가 우려하는 거는 이른바 개혁성 선명성을 내세우면서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부여하면 아주 예외적으로라도 말이죠. 경찰의 사실은 수사권이 다시 부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직접 수사권은 없어요 지금.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지. 보안 수사권을 이제 폐지하고 그러나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경우 등등해서 만약에 그때 그럴 때 보안 수사권 준다고 해서 그 지금 당내 강경파 일각이 우려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기가 어렵다고요. 구조가 지금 완전히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청이 없어져요. 10월 달에. 이거 너무 과도한 우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개혁성과 선명성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걸 묻고 싶어요. 당내도 그런 여론이 나오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민변도 그렇고 참여연대도 그렇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여론인 거예요. 그럼 그걸 따르는 게 정치입니다. 그게 대개 여론에 조응하는 게 정치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려진 진보 시민 단체들도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고민정 의원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그거를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좀 늦춰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도 나왔고, 그리고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으로 별도로 지금 법안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전에 얘기했던 완전 폐지하고는 좀 다른 기류가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자기 당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총리도 얘기를 했고 당시의 총리 그다음에 지금 그 법무부 장관도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진보적 시민단체들, 법률가들 다들 이렇게 하면은 후유증이 심각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잖아요. 그걸 해야지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라는 이름을 듣기 위해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아니 도대체가 검찰 개혁의 알맹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그저 그 껍데기뿐인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밀어붙인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야, 이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 아니 그럼 수사의 객관성은 도대체 어디서 담보할 겁니까? 그다음에 검사가 언론에 만약에 그 경찰이 수사가 이상한데 이거 고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면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면 된다. 그동안에 피의사실 공포죄를 문제 삼아야 된다고 앞장서 목청 높였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뭐 검사는 이번에 장윤기 사건 경찰 가족의 문제라면 검찰 가족은 없느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법관은 가족이 없고 언론인은 가족이 없습니까? 모두가 다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걸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운동권 탈레반식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저는
운동권 탈레반도 탈레반인데 이 전당대회 때문에 더 그렇다고 봐요. 전당대회 앞두고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면 이 정도로 이렇게 강경 주장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른바 이제 그 강성 권리당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가 무조건 전면적 폐지해야 된다. 뭐 일말의 어떤 예외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기류 아닙니까? 그분들의 기류이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가 아니라면 이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이 권리당원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룰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더라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강성 당원이 완전히 휘둘려요. 우리나라 정당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여론조사 70, 30, 당원 70이니까 이 국힘이나 민주당에 전부 권리당원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제도 자꾸 정치의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이제 의총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정책 의총에서 외부에서도 이제 뭐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같이 의견을 또 나눈다고 하니까요. 어떤 의견들이 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6.3 지방선거 후에 처음으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제지가 되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는데요. 현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방금 전에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하고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최대한 거부감 없게 잘 전달드리고 싶었던 그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준비했다가 한성숙 총리한테 일단 1차적으로 저지당하고 나중에 이제 이 대통령이 한번 뭐 인사 겸 해간 게 처음 그 자리에 했으니까 인사하라고 했는데 다시 부동산 얘기를 꺼내니까 거기서 또 2차적으로 저지를 당하고 나중에 한 얘기는 서울시청 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를 전부 다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돼서는 그 정보가 유출됨으로 해서 뭐 투기가 벌어진다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그 국무회의를 공개하겠다면서 본인이 국무위원들을 막 깨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질타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냥 다 공개가 돼도 되는 거고 서울시장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데 총리와 대통령이 다 나서서 뭐 다음에 하시죠. 서류로 내시죠. 그러려면 뭐 하려고 공개 국무회의를 합니까? 만약에 정말로 말 그대로 그 공개 취지에 맞게 한다면 거기서 대통령한테도 정말 속된 말로 맞짱 뜨면서 대통령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가셔야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지 진짜 그게 공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혼내는 모습만 내보내지는 그런 국무회의 공개한다는 건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저런 장면은 오세훈 시장 갈 때마다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네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서울시청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 셈이 됐습니다. 이제 브리핑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상당히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발언권이 제지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국무위원 참석 대상은 아닌데 국무위원 배석자예요. 배석자죠. 그 배석자의 범위를 넓혔잖아요, 이번에. 전남 광주특별시장도 참여하게 하고. 전국 제가 알기엔 전국시도 지사연합회 회장인가 협회 회장인가 이분도 이제 참석하게 넓히는 거예요. 자꾸 지방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시장의 저런 발언은 들어보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단 이런 걱정 했음직해요. 어차피 정부의 방향과 좀 반대되는 방향이 나올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주택 정책 많이 비판해 왔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게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국무회의가 정치 토론 비슷하게 될 거를 우려했던 것 같은데 선하게 해석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봐야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얘기 길게 하겠어요. 그래도 발언하겠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본 자리 아닙니까? 공개가 그런 의미잖아요.
저 같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성숙 총리하고 이제 대통령의 그 짧은 대화에 의하면은 국민 대토론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련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때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라 이런 건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좀 얘기하게 놔뒀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날씨가 지금 아주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경기 김포에 호우경보로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다는 소식 막 들어왔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이제 중부를 지나면서 경기 김포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지금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주, 인천, 서울 곳곳도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서해와 남해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뱃길도 막혔습니다. 인천항을 포함해서 여객선 운항이 잇따라 통제됐는데요.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셀대로 거세진 바닷바람에 여객선들이 꼼짝없이 부두에 묶였습니다. 승객들로 붐볐던 터미널은 한산하고 전광판에는 운항 통제를 알리는 안내가 잇따라 떴습니다. 해가 결항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안내가 이미 예약된 손님한테는 결항이라고 취소 안내가 갔기 때문에 여기 100%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인천항에서는 전체 15개 항로 가운데 13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섬을 잇는 뱃길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이곳 항구 안쪽은 비교적 잔잔해 보이지만 여객선이 지나야 할 먼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운항이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운항 정보에 섬 주민과 여행객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백년도에 구경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서 배가 뜰지 궁금해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인천뿐 아니라 보령항 등 전국 99개 항로 가운데 40여 개 항로가 한때 통제됐고 50척 가까운 여객선이 부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강풍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용객들은 출발 전 선사나 터미널을 통해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거센 물결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그럼 오늘 밤 비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비와 함께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중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윤유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예, 현재 비가 가장 집중된 곳 어느 지역입니까? 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짙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인데요. 시간당 45mm 이상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도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 강화에 이어서 경기 김포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경기 서부와 북부 그리고 강원도 철원과 하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오겠고 그 밖에 수도권은 30에서 100mm, 또 강원 북부 내륙은 100mm 이상, 충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 3시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최고 50mm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문제입니다. 인천에는 강풍 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제주도와 호남 지역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서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이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실제 강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또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강력팀장도 같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장윤기의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경찰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 등을 숨기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상훈 내역을 보면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적 조서에 박 경감이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하는 등 공이 지대한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지도부는 수기를 강조하면서도 후퇴는 없다고 밝혔는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집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갈림길 위에 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도부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수기와 치열한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박탈, 대전제는 변함없었습니다.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도 개정안 발의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11명은 보안 수사권이 모두 없어지면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인 같은 약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재차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하는 등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자중질환 속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존치 깃발 아래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에는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여론전에 당력을 쏟았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은 물론 강력 범죄 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안 수사권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전면 폐지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 체포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고 수사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 피의자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 체포서에는 A경위가 탐문 수사를 하던 중 길에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 체포했다고 적었습니다. B씨는 결국 구속됐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면담 단계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씨가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더니 갑자기 긴급 체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관과 피의자 사이 통화 녹음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보안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A경위가 자진 출석한 B씨를 밖으로 불러내 경찰서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불법 체포였던 건 물론 체포 당시 정황이 적힌 수사 기록도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A경위는 또 압수조서 등에 B씨를 체포한 현장에서 절도 PF민 현금을 압수했다고 기재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B씨는 훔친 돈을 게임장에서 일부 소비한 뒤 나머지를 게임장 업주에게 맡긴 상태였고 A경위는 게임장 업주가 은행에서 인출한 보관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구금됐던 B씨를 석방하고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보안 수사를 통해 수사 전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 이후 A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감찰에 나섰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반려견 수십 마리를 데려와 학대한 6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치단체가 한 차례 나서서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같은 일이 반복됐고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아지 여러 마리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람을 경계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 현관 입구, 사람 키높이까지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그 위로 개들이 나와 짖습니다. 집주인은 64살 여성 A씨.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주택 등 5곳에서 모두 52마리의 반려견을 사육한 건데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씨가 반려견들을 방치하던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개 짖는 소음과 이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많이 짖었죠. 많이 짖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수의사와 함께 반려견 45마리를 구조했는데 18마리는 심장사상충에 감염됐고 일부는 영양실조 등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려견 폐사와 질병을 확인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해 환경에다가 반려견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개들도 질병에 들고 그 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때 보급을 안 해주니까 그로 인한 또 문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발생하는 거고. 앞서 자치단체는 지난 2023년과 25년 A씨 소유 아파트에서 각각 17마리와 27마리의 반려견을 구조했지만 또다시 반려견 방치가 반복됐고 A씨는 결국 처벌받게 된 겁니다. 경찰은 생명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1인 기획사를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로 방송인 박나래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연초 2%에서 3%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내수의 온도 차이는 물론 자산 격차에 따른 양극화, 특히 청년 취업난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국은 근로자 만 명당 산업용 로봇 수가 1,220대로 세계 1위입니다. 인공지능도 가세하면서 고용 둔화, 특히 청년 취업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호황인 ICT 분야는 고용 창출력이 낮고 서민 일자리 저수지인 건설 부진은 이어지는 등 수출과 내수 편차가 큽니다. 1분기 외부 감사 대상 법인 영업이익률을 보면 반도체가 속한 전자, 영상, 통신장비 영업이익률 42.2%에 힘입어 제조업이 18.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내수 기업이 많은 비제조업 영업이익률은 5.7%로 떨어졌습니다. 대기업은 14.8%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4.7%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청년 세대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인공지능 전환으로 충격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2030년까지 청년 전문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양성하고 청년형 ISA 출시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완화 등 인생 주기 단계별로 도약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또 지방과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과 세제를 개편합니다. 기업의 생산적 활동과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 지방 우대, 근로자에 대한 비수도권 이전 지원금 비과세 등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에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은 지난해보다 4만 명 감소한 15만 명으로 낮아지고 건설 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예측 2.4%보다 크게 낮아진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극화와 청년 취업난 해소가 여전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공의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세종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4.4% 오른 시급 1,770원을, 경영계는 3.1% 인상한 1,640원을 12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양쪽의 차이는 13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홈플러스 일반 노조가 메리츠 금융그룹과 만나 MBK 파트너스와 메리츠 금융, 노조가 함께하는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홈플러스 일반 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서 메리츠 금융 경영진과 면담한 뒤 메리츠와 MBK 양측에 3자 회동을 제안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 금융은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며 나머지 자금은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 경기도 성남의 정자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30대 남성 1명이 차에 치여 숨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인도를 가로질러 길가 시설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섰습니다. 승용차에 치인 버스 뒷부분도 사고 충격으로 찌그러졌고 가로수도 쓰러졌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 정자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정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일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돌진한 차에 치인 30대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50대 여성 운전자와 10대 동승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가 들이받은 자전거 거치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이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도 뒷바퀴가 빠져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부서진 자동차 파편도 가득합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 외에 승객은 없었지만 버스 정류장이 근처라 하마터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항상 그 버스 타느라고 줄을 서 있는 자리거든, 이게. 근데 아침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사람들이 줄이 없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네, 호우 관련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호우 경보로 발령이 격상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경기 김포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었는데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는 접근을 하지 말고 긴급 재난 문자나 마을 방송 등의 대피 안내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호우 관련 특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상 정보에 더욱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14살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안이 보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의 경우 1년 하향은 미약한 것 아니냐면서도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전문가, 시민협의체가 내린 결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 중대, 반복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13살부터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강경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46.7%는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을, 30%는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유지는 17%에 그쳤습니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경찰 검거는 2만 10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2배 늘었고 세부적으로 폭력 2.8배, 강간과 추행 1.98배, 절도 1.97배 등 강력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 아예 법원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강력 중대범죄를 분류해 처벌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 촉법소년의 연령을 1살만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느냐며 연령 하향폭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모두 문제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요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 사이에 네. 우리 국민 의견도 한번 수렴을 또 한번 해보시죠.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은 확인됐다며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복용을 하다 보니 사고도 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복용하는 임신 중지 약물로 세계 100여 개국에서 합법화됐지만 국내에서는 복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이렇게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보고 때와는 달리 국민 참여단 질의 순서도 있는데 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올해 송곳 검증을 받을 업무보고 대상은 25개 정부 부처와 18개 청, 7개 위원회, 그리고 국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1차 업무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추진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 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먼저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업무보고의 막을 엽니다. 둘째 날엔 오전과 오후를 나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차례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나머지 업무보고는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는데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는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는 건 물론 매회 20명이 넘는 국민참관단이 함께합니다. 국정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소위 개혁,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 잘못된 것들을 지정하는 것, 이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도 일상적으로 잘 수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들을 향해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업무를 기획, 집행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호우 관련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북권 그리고 서부권에도 호우주의보가 지금 내려졌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가 현재 수도권을 지나는 중입니다. 날씨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5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이 추적 2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는 10대 청소년이 총판으로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팔이 붙들린 남성이 공항을 통해 압송됩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 총책 40대 한국인 A씨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송환됐습니다. 국내 조직원들이 검거된 지 2년여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7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5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돈 규모는 5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거점을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A씨는 특히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사이트 총판 역할을 맡겨 회원 500여 명을 모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같은 곳에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송을 하면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인정하면서도 총판이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작년 청소년 12명을 포함해 조직원 35명을 검거한 데 이어 총책까지 구속 송치한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와 해외 조직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5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전 의원은 출석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던 SK하이닉스가 불과 사흘 만에 국내외 증시에서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축포를 쏘아올린 지 며칠 만에 벌어진 이 반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0일 SK하이닉스는 미국 예탁 증서 ADR을 이용해 뉴욕 시장에서 본격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모가 149달러로 조달한 금액만 약 40조 원.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The next chapter of SK Hynix begins today, and we invite all of you to write it together. 하지만 사흘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SK 하이닉스 본주가 하루 만에 15.37% 폭락했고 그날 밤 뉴욕에서는 ADR마저 9.32% 떨어지며 공모가 언저리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인 오늘은 장중 16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겨우 일부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미국 상장 기대감이라는 상승 요인이 사라진 탓이 컸습니다. 실제 미국 상장이 이뤄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가 이어진 셈입니다. 주가 등락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도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주 대신 빅테크로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한 외국 증권사 보고서와 함께 메모리 장기 계약 체결로 예상보다 낮은 단기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도 커졌습니다.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은 가격 상한을 제한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 급락도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대부분은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고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장이 완공되질 못해요. 사이클이 좀 옅어져서 장기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시장의 시선은 이제 이달 말로 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또 SK 하이닉스가 발표할 2분기 실적과 공급 계획 등에 따라 시장이 또 한 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요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식창 보기 싫어서 앱을 삭제하셨다는 분들도 많죠. 주식으로 인한 희로애락이 인터넷 밈으로 번지면서 투자자들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점이라 믿고 추가 매수했지만 주가가 더 미끄러지자 허탈해진 투자자들의 속내를 그룹 에이티즈의 인기곡 배드의 유행 안무로 풀어냅니다. 교회 기도회를 패러디한 장면에서는 고점에 매수한 SK 하이닉스 주주들의 간절한 바람을 유쾌하게 녹여냅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일 때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의 평단가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우리 애 아빠도 화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당신 각오해. 넷플릭스 참교육에서 나온 유행어 우리의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도 주주들의 속마음을 빗댄 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한숨 지는 투자자들의 감정은 이렇게 인터넷 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소액주주만 지난해 말 기준 각각 400만 명과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증시 상승세를 타며 그 수는 더 늘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주식이 일부 투자자의 영역을 넘어 일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웃음과 한숨을 담은 밈도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 밈은 손실의 허탈함을 함께 웃어넘기게 하는 공감의 언어가 됐지만 실제 투자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내국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지금 뭐 무턱대고 물타기라든지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식 밈의 확산은 노동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산 증식의 희망을 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번의 전원회의 끝에 조금 전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의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 6,30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했을 때 올해보다 7만 9,420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이 공익위원이 낸 권고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27명 위원이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의결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날씨 관련한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 지역에 이 폭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 전 밤 11시를 기해서 전남 진도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달에 의해 인력이 강해짐에 따라서 만조 시간에는 바닷물의 높이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요. 이럴 때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표됩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분들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만조 시간 이후 조위가 급격히 낮아져서 특보 유지 시간은 길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전남 진도 지역 폭풍해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파 간 갈등 속에 후보 등록 이틀을 앞두고서야 선출 방식을 결정한 건데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룰 세팅을 마쳤습니다. 찬반 이견이 명확하게 갈렸던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결선 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습니다. 진통 끝에 의결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신청계 이성윤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친청계가 역시 반대했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표면상으론 친청, 친명 양측의 요구가 절반씩 반영된 셈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일단 당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서로 방점은 달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언급했고,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세 주자는 일제히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선명 문제도 아까 이제 글을 써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관되게 그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되면 2030 청년위원 2명 지명직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래청년위원회를 격상시키고 거의 부대표급으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정 전 대표가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걸 두고도 주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전 대표는 무엇을 해도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냐는 공격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미리 말한 거라 해명했지만 김 전 총리와 송 전 대표 모두 뜬금없고 생뚱맞은 얘기라고 직격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겨우 룰 세팅을 완료한 민주당. 터져나오는 개파 갈등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봉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유일한 야당 배석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려다 제지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려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섭섭했다며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즈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요청합니다. 정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한 총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주문도 추가합니다.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네, 들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긴 했지만 오 시장이 주택 문제로 운을 띄우려 하자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가로막혔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자로 참석한 오 시장은 규정상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 의견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만 제출하고 돌아온 오 시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만으론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늦어진 이유를 대통령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하게 분석한 2차 보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공급난 해결을 주제로 열린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비아파트 공급 회복과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가 형식상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책에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된 각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한 국토교통부 토론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잘 반영해서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론회에선 닥치고 공급이라는 정책 기조와 달리 공급이 더디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발이 묶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로 전세 자금 등 조달이 어려워지며 주민들의 이주와 사업이 더뎌진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노후 도심지에서는 현금으로 이주가 가능한 분들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정부가 129 대책으로 용산 정비창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의 반발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야당 지자체장들하고도 얼른 협의를 하셔서 자주 만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용산 과천 이런 데들도 공급이 되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빨리 보여주는 게 청년 취약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까지 끊겼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빌라 건설이 힘들어졌다며 대출 문턱을 낮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축 공급을 담당하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LTV가 0%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에게는 LTV 0%를 하는 것을 좀 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온갖 민원이 쏟아진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주거복지 로드맵 없이 의견만 듣는 자리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의 안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국민에게 이렇게 열어놓고 물어보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이틀간 금융과 세제와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금융위와 재경부가 이어가는데 각종 요구가 이달 말 세제 개편 등을 앞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 아니면 의견 수렴에 그치는 요식행위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이강인이 국내에서 메디컬 체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림동 교육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 닥터인 호세 마리아 비아론 박사가 이강인 선수의 메디컬 체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인 황인범은 포르투갈 명문인 FC 포르투로의 이적이 임박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는 황인범의 포르투 이적이 사실상 확정됐고 연봉도 정해졌다고 보도했는데 이 황인범의 세전 연봉은 우리 돈으로 51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결한 지 10년 만에 인간계 최강과 인공지능이 다시 격돌합니다. 이번엔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과 인공지능 최강 카타고의 대결인데요. 사람이 2점을 먼저 두고 시작하는 젖바둑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인간과 바둑 AI의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은 알파고 이후 최강의 바둑 AI로 평가받는 카타고와 대결합니다. 알파고 때는 호손으로 두었지만 이번에는 인간이 흙을 잡고 2점 젖바둑으로 둡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실력이 월등하다는 뜻입니다. 개가에서 집이 똑같으면 100반집승으로 처리됩니다. 그때는 호선이었지만 2점이라는 지수이기 때문에
묘수를 통해서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2점이란 치수를 지켜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요. 반집만 이겨도 충분하다는 알파고와 달리 카타고는 이기고 있을 때에도 양보가 없습니다. 지금 카타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집 차이를 더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아무리 자기가 유리해도 더 좋은 수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알고 있고요. 제한 시간은 사람과 인공지능이 다릅니다. 신진서에게는 5시간에 3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지고 계산이 빠른 인공지능은 모든 수를 20초 안에 둡니다. 이제 어떻게 판이 짜이느냐, 전투로 간다면 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좀 그래도 잔잔한 흐름의 바둑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진서는 한판 대국료로 5천만 원, 승리하면 5천만 원을 더 받고 3판 중 2판을 이기면 1억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습니다. 땡수와 강경 기신전은 오는 17일 첫 번째 대국을 시작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얘기는 전반기 프로야구에서 유효했습니다. 류현진과 최형우, 김재윤 등의 활약이 내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국내 복귀 이후 3년차. 한 살 한 살 나이는 먹지만 류현진의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전반기 8승 2패, 평균 자책점 2.67로 모두 리그 4위. 메이저리그 진출 이전 국내 전성기 성적과 맞먹습니다. 개인 타이틀을 받는다면 2012년 탈삼진왕 이후 국내에서 14년 만입니다. 류현진보다 한 살 적은 88년생 기아 양현종의 진가는 조금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6월 이후의 6경기에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2.40. 2년 만에 10승, 3년 만에 3점대 평균 자책점에 도전합니다. 좀 연차가 많이 됐어도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 조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걸 좋은 걸 더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욕심인 것 같습니다. 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고. 전반기를 1위로 마친 삼성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최영우와 김재윤입니다. 83년생 43살 최영우는 푸른색 유니폼으로 돌아온 첫 해 역시 타율, 타점, OPS 등 공격 거의 모든 부분에서 리그 톱10의 성적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지금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이제 스타트는 잘 끊었고 이제 후반기에만 좀만 더 집중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윤도 전반기 마지막 경기 전까지 13경기 무실점에 8세이브를 쓸어 담아 세이브 1위를 달리며 철벽 마무리로 거듭났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이어질 치열한 가을 야구 경쟁. 세월을 비껴가는 노장들의 활약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